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정확히 25년 전 1997년 9월에 그 당시 강경식 부총리라든가 YS 정부가 마지막 관료들이 하던 말하고 정말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 위기는 7월 1일 바투와 폭락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우리가 시작된 지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안일한 대응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와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 위기에 대해서 지금 김태년 위원장 말씀하시던 퍼펙트 스톰, 또 회색 코뿔소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위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또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표지 보시면 막 퍼펙트 스톰이 나오고 있는데 회색 코뿔소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놓고 보시면 어제 저녁까지 업데이트 됐는데요. 지금 1달러당 1,400원, 일본은 150엔, 중국은 7위안, 유럽은 1유로에 다 왔습니다. 역사상 이런 적들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는데 모든 나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강한 나라들은 자원부국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밖에는 없고 나머지 중견 선진국들도 어려운 건 다 이해가 갑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초유에 달러가 13% 강세가 됐고 우리나라 원화가 마이너스 13.3이니까 23% 정도 환율이 절하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달러 일반 강세라는 어떤 특징은 있지만 아주 어려운 개도국들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방글라데시, 이집트,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지금 IMF와 구제금융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구제금융 하는 것은 보안이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약 100개국이 IMF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IMF랑 상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 끊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국가들 중에서도 약한 국가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중견국들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게 글로벌 추세입니다. 또 상황이 좀 달라진 게 8월 26일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미국의 경제계, 금융계 인사들이 모여서 이제 미국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요. 내년까지 미국 금리가 제일 왼쪽을 보시면 파란색에 있다가 그 미팅이 끝난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서 붙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도 올라가고 높은 금리 수준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 유지하게 되게 되면은 이자를 내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매우 중요한 그런 거죠. 그리고 유럽도 금리를 이번 추석 연휴 중에 8일날 0.75를 올려서 유럽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 국가라고 기억들 아시겠지만은 국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가 지속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피그 위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게 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환율을 보고 있지만 세계 전체 시스템이 큰 문제로 다가서고 있는데요. 참고로 4페이지를 놓고 보시면 여러분 가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LNG 문제 중요한 거 아실 텐데요. 미국이 지금 석유류나 천연가스 수출 제일 왼쪽 그림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생산은 미국이 1위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아직 1위가 아닌데 올해 지나고 나면 미국도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무역 수지가 갑자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급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미국은 시간과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지금 많은 분들은 올랐다가 제대로 되면 금방 안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환율과 현재 이상의 금리가 유지됐을 때 경제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언론이나 학자들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계속 나오죠. 일평균 수출로 봐야 됩니다. 절대규모 일평균 수출 줄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로존의 경제 전망이 지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한국과 경제적 유사성이 강한 대만과 한국의 PMI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원재료값 많이 올랐다가 했지만 다 원위치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수로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율 위기, 고금리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 된다고 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많은 함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IRA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인플레를 잡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미국 사회를 좀 바꾸는 나라입니다. 학자금 대출이 무려 우리나라 GDP랑 비슷하게 1.75달러나 돼요. 미국
미국은. 미국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학자금을 안 내주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갚아야 되는데 연소득 12만 5천 불이면 꽤 많이 받죠. 그런데 1인당 2만 불까지 상환을 면제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2천만 명이 정액 탕감을 받는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적극적인 조치죠. 이번에 이 학자금 대출로만 무려 5천억 달러의 돈을 쓰게 되는데 앞서서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쓴 돈은 지금 5조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5조 달러면 일본 GDP보다 많은 거고요. 미국이 한 20조 달러니까 GDP의 25%를 썼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여당과 정부는 법인세율을 좀 낮추겠다 하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미국 세수 확대 회의로 최소 법인세를 15%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인세가 25% 맞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실효세율은 우리나라는 18% 남짓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왜 하느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면은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서 경제가 더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에서 과거부터 해왔던 이런 정책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이 3년간 평균 세전이익이 우리나라 또 33조 원인데 아마존도 공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실효세율이 9%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 통과돼서 실행되면 아마존이 15%의 세액을 내는 겁니다. 그 세금이 매우 는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마디도 여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아마존은 그냥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얼마나 다른가라는 거죠. 그런데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추구하는 것은 항상 미국식의 제도가 항상 좋은 거다라고 해서 따라간다는 성향이 강한데 지금 경제정책에서는 미국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사로 많이 써줘야 돼. 우리나라가 이게 좀 제대로 되면 됩니다. 언론에 잘 안 나와서 그런다. 미국의 상하원 국회의원들이요.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온 게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많은 법안들을 준비하고 좀 계류 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중 무역 갈등이 이런 것에 먼 출발점이 되는데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계속 지속되면 한국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화가 약세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원래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힘들었는데 원자재 가격은 조금씩 내리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인플레가 계속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왜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죠. 지금 재테크 관련 베스트셀러 보면은 인플레이션 오히려 좋아 이런 책 이게 찬스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산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는 어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은 돈을 많이 버는데 자산이 없으신 분 봉급생활자라든가 연금생활자들은 자기가 받는 돈은 고정돼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또 다른 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는 세금을 더 내고 있고 부자들은 인플레를 통해서 돈을 더 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코로나로 벌어졌던 양극화가 이번에 금리 상승, 환율 문제로 더 우리나라가 더 강해졌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 정도 됐으면요, 우리나라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고요. 지금 정부가 쓰는 많은 정책들은 수출 관련 대기업들이 수혜를 봐요. 그러면 중간재나 원자재를 수입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해주는 중소기업들은 수입물가 올라간 걸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안 올려주게 되면 환율 상승분에 대한 이익은 오히려 수출 관련 대기업만 받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납품단가 연동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화부채가 많고 수입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환율을 해지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지금 이미 발생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중소기업 한계기업이 매우 나올 거고요. 한계기업이 나오면 이게 금융시장에 전이되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어려운 곳이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개도국입니다. 개도국 수출 비율이 우리나라가 의외로 높습니다. 내수 소비자들은 거의 개도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사실 골병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도 지금 아무 정부를 안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해외 관광객들 입장에서 특히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되면은 놀러기도 좋거든요. 한국에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들 보면은 임금 상승보다 지금 물가가 1년 내내 더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우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나름 화랑으로 보이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환율이나 물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원화가 약세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재료값 올라갔고 물가가 올랐는데 물가가 추가로 오르게 되고 그럼 금리가 올라가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이게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주식도 어렵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뇌관으로 생각했던 가계부채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올 1월 달에 겸손하고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말에서 겸손, 나 틀릴 수 있다. 워낙 불확실하니까 민첩, 상황에 빠르게 한다. 그 다음에 추가로 국제 공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8월 24일이 왜냐면은요. 잭슨홀 미팅이 8월 한국 시간은 26일인데 이틀 전에 회의해갖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회의를 했어요. 이거는 날짜 계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하는 총재도 한미 통화 수합 강달러 막을 수 있다는 거 오해다. 이런 말 심리적으로 왜 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금 달러가 없어서 달러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요. 밑에도 다른 통화보다 덜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은 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하시던 김용범 차관께서 요즘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이분께서는 오히려 잭슨홀 미팅 나온 다음에 8월 30일날 내년도 0% 성장에도 선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내년도 2.1%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2.6에서 내년 2.1이었는데 이 부분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23일날 다음 주죠. 23일날 미국이 금리를 75pb로 확실히 됐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미국 금리가 거의 4%대 되면 과거 이 그림에 노란서로 나온 경우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경우가 잠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꼭 환율 위기가 왔습니다. 미국의 지금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 5.8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거보다 지금 낮은 상태인데요.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이 4%로 가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비슷하게 4% 가면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얼마나 오를지는 상상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만큼 위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쁜 상태로 부동산 위기가 터지면은 이런 트렌드로 향해서 간다라고 봅니다. 지금 물가와 환율이 계속 저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계부채를 다 줄였는데 오른쪽 그림을 놓고 보시면 빨간색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없어요. 한국은 IMF 97년부터 지금까지 부채가 계속 늘어서 미국보다도 훨씬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인데 너무 안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걸 놓고 보시면 지금 서민이나 사회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민 예산을 오히려 깎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러한 큰 거시적인 변화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적 혜택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 역할을 줄이고 부유층 지원에 따른 낙수 효과를 믿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신자유주의 사라진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한 10여 년 됐잖아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얘기하는 데도 없는데 꼭 그런 식으로밖에는 시장을 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위기 대응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회의 말미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을 생각입니다. 결국은 겸손하고 민첩한 대응 파월이 한 거 현 정부에 정말 필요한데요. 어찌됐건 이번에 금리가 올랐다가요 떨어진다가 해서 다시 작년도 수준의 금리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과거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을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화수합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IRL을 통해서 미국에 많은 걸 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요즘 손을 놓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통화도 심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서학개미들이 해외 금융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런 금융시장 쪽에서도 만약에 환율이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개인들 투자도 달러 투자를 더 많이 늘리게 되면 또 통화난을 가중시킬 수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대책 충분히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안정성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적극성이 떨어지고 규모도 작습니다. 안전한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추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또 과감한 투자를 계획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 현황 그리고 우리 대책위가 바라보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